피가 낭자한 시신을 두고 사또가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데 관아 마당 한 구석에서 흙장난하던 7살 배기 꼬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날따라 하필 아버지를 따라 관아에 온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석 달을 끌어오던 미궁의 살인사건을 단번에 풀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7살 꼬마 재판관의 기이한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사연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당극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때는 정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전라도 남원 고을에 김만석이라는 사또가 새로 부임해왔습니다. 이 양반이 원래 한양에서 나고 자라 글 공부만 하다가 과거에 급제한 선비 출신이라 세상 물정이라곤 책 속에서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성품만큼은 곧아서 백성들을 위한다는 마음 하나는 진실했기에 고을 사람들도 처음엔 기대를 품고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김 사또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보경이라 불렸고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똘똘하기로 소문난 이 계집 아이는 아버지가 책 읽는 걸 곁에서 지켜보며 자연스레 글자를 깨우쳤고 어른들 말귀도 척척 알아듣는 영특한 아이였지요. 어머니는 보경이가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보경이는 아버지만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부임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김사또의 관아에 첫 번째 난제가 떨어졌습니다. 남원 읍내에서 열리쯤 떨어진 장터마을에서 시신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 동네에서 나름 돈 좀 만지던 쌀 도매상 박서방이었는데 목에 깊은 칼자국이 나 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자기 집 뒤란 장독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첫 신고를 받은 포졸들이 현장을 둘러보니 피는 사방에 낭자했지만 정작 흉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발자국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서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사또는 즉시 이방을 불러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고 사건 현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의 집사람은 그날 밤 친정에 갔다가 이튿날 아침에 돌아와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소연했고 이웃들도 한밤중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로 돌아온 김사또는 촛불을 밝혀놓고 이방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습니다. 이방 최서방은 이 고을에서 30년을 근무한 노련한 아전이라 온갖 사건을 다 겪어본 사람이었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박서방은 장사를 하면서 적을 많이 만들었는데 곡식값을 후려치기로 악명 높았고 빚을 독촉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 원한을 품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용의자가 너무 많으니 오히려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최 이방의 판단이었고 김사또도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머리를 싸매고 궁리했지만 결국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단은 박서방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끌려온 사람은 석 달 전에 박서방에게 쌀 10가마를 외상으로 떼어간 뒤 갚지 못하고 있던 주막집 주인 강씨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건 당일 밤에 어디 있었느냐는 물음에 자기는 주막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온종일 가게를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막에 있던 손님 서너 명이 증인으로 나서서 강씨의 말을 뒷받침했기에 결국 혐의를 벗고 풀려났습니다. 두 번째로 잡혀온 사람은 박서방과 땅 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 최부자댁 머슴 김서방이었는데 이 사람 역시 사건 당일에는 주인댁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사받은 사람은 박서방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못 갚아 집을 빼앗길 뻔한 나무꾼 이서방이었는데 이 사람도 사건 당일 밤에는 산속 움막에서 자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조사를 하면서 보름이 흘렀지만 범인의 꼬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사또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은 보통 살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흉기를 현장에 남기지 않은 것도 발자국을 감춘 것도 모두 범인이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어쩌면 평소에는 순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누군가가 오랜 시간 기회를 엿보다가 한순간에 일을 저지른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들었지요. 김사또는 날마다 사건 기록을 펼쳐놓고 들여다보며 빠뜨린 게 없나 살폈지만 아무리 봐도 새로운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남원 고을 백성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무능해서 범인도 못 잡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고 김사또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조정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독촉하는 문서가 날아왔고 사또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었습니다. 최 이방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허탕만 쳤고 둘은 날마다 골방에 틀어박혀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사또의 딸 보경이가 아버지를 따라 관아에 왔다가 이 모든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보경이는 아버지가 요즘 너무 수척해지는 게 걱정되어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고 조르다가 결국 관아까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보경이는 아버지가 골방에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걸 보다 못해 관아 마당으로 나와 혼자 흑장난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포졸들이 사건 현장에서 가져온 증거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피 묻은 옷가지며 박서방의 신발 그리고 현장 근처에서 주운 여러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보경이는 그냥 심심풀이 삼아 그 물건들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었는데 문득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서방이 신고 있던 신발이 유난히 깨끗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시신이었는데 정작 신발에는 피가 거의 묻어있지 않고 흙도 별로 안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경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뒤란 장독대 옆은 흙바닥인데 거기까지 걸어갔다면 신발에 흙이 묻어야 정상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문득 아버지가 계신 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사또는 딸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오자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보경이는 숨을 헐떡이며 자기가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기 마당에 있는 죽은 아저씨 신발이요. 너무 깨끗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많이 피를 흘렸는데 신발에는 피가 안 묻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김사또는 처음엔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 이방도 그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번개라도 맞은 사람처럼 눈이 번쩍 뜨이는 걸 느꼈고 서둘러 증거물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보경이의 말처럼 신발은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박서방이 쓰러진 곳은 뒤란 장독대 옆이었고 그곳은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발 밑창에 흙이 거의 묻어있지 않다는 건 죽기 직전에 박서방이 그곳을 걸어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옮겨졌을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박서방은 다른 곳에서 죽임을 당한 뒤 범인이 시신을 장독대 옆으로 옮겼다는 추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김사또와 최 이방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무릎을 쳤습니다. 7살 배기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준 것입니다. 최 이방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어린 것이 우리가 석 달 동안 붙들고도 못 본 걸 한눈에 알아보다니 이거야말로 천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시 포졸들을 풀어 박서방의 집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독대 주변이 아니라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박서방의 안방 장롱 뒤쪽 벽에서 희미하게 핏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닦아낸 흔적이 있었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안방 아궁이를 파헤쳐보니 그 안에서 깨진 칼날 조각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범인은 박서방을 안방에서 죽인 뒤 흉기를 아궁이에 던져 태워 없애려 했고 시신은 뒤란으로 옮겨놓아 마치 뒤란에서 살해당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김사또는 이 증거들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만약 보경이가 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으로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범인을 좁히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의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시신을 옮길 만큼 힘이 있는 사람, 무엇보다 박서방의 집 구조를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사또는 박서방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박서방의 조카 박정수라는 젊은이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숙부인 박서방 밑에서 자랐는데 장사일을 거들며 1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숙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최 이방이 조사해보니 박정수는 최근 도박에 빠져 빚을 많이 졌고 숙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박서방이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수를 문초하기 시작하자 처음엔 발뺌하던 그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는 10년 동안 숙부 밑에서 개처럼 부려먹히며 살아왔는데 숙부는 자기를 친자식처럼 대우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로는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박서방이 새로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으면 자기는 쫓겨날 게 뻔했고 그렇게 되면 10년의 세월이 허사가 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숙부가 술에 취해 안방에 들어가 쓰러져 자는 걸 보고 부엌칼을 들고 들어가 목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피가 사방에 튀었지만 다행히 다른 식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시신을 뒤란으로 옮긴 뒤 칼은 아궁이에 던져 넣어 증거를 없앤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박정수는 자백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진심 어린 뉘우침인지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후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사또는 박정수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조정에 보고했고 박정수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원 고을 백성들은 이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감탄했지만 더욱 놀라운 건 7살 배기 아이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사또는 딸 보경이를 품에 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최 이방도 그 아이의 총명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경이의 재능은 이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 아이가 범상치 않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혹시 하늘이 내린 아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해결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이번엔 더욱 기묘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원 읍내에서 30리쯤 떨어진 산골 마을에서 한 농부가 우물에 빠져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마을에서 나이가 60이 넘은 노인 정 씨였는데 평소에 술을 좋아해서 밤마다 막걸리를 들이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우물에 빠진 것으로 생각했고 처음엔 단순 사고사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건져 올리고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정 씨의 머리 뒤쪽에 큼직한 혹이 나 있었고 뭔가 단단한 물건에 맞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이장은 이게 예사롭지 않다 싶어 부랴부랴 관아에 신고를 했고 김사또는 또다시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부랴부랴 관아에 신고를 했고 김사또는 또다시 최 이방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 주변을 조사해보니 우물 옆 바위에 핏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고 그 근처에는 정 씨의 지팡이가 부러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김사또는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정확한 증거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정 씨는 혼자 사는 호랍이었고 마을에서도 별다른 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 씨가 돈을 좀 모아뒀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돈을 노린 누군가가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는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최 이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 씨가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김사또는 정 씨의 집을 뒤져보라고 명령했고 포졸들이 초가집을 샅샅이 뒤진 결과 마룻바닥 밑에서 옹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100냥이 넘게 들어있었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범행의 동기가 될 만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친한 이웃도 거의 없었고 집에 사람을 들이는 일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김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신문했지만 모두들 입을 모아 자기는 모른다고 잡아떼기만 했습니다. 이장도 마을의 유지들도 정 씨와 가까이 지냈다는 이웃들도 모두 정 씨가 돈을 모아뒀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한 달이 넘도록 진전이 없었고 김사또는 또다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경이가 또 아버지를 따라 관아에 왔고 이번에도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포졸 하나가 들고 온 정 씨의 지팡이를 보다가 보경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팡이가 두 동강이 나 있었는데 부러진 부분이 깨끗하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잘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칼로 벤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경이는 또다시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김사또는 깜짝 놀라 지팡이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보경이의 말을 즉시 믿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지난번 사건 이후로 딸아이의 관찰력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 이방도 그 지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건 분명히 누군가 칼로 벤 흔적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팡이가 저절로 부러진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잘라낸 것이라면 그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어쩌면 지팡이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었을지도 모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사또는 즉시 마을로 돌아가 지팡이가 발견된 위치를 다시 확인했고 그 주변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우물에서 10보쯤 떨어진 풀숲에서 지팡이에 잘려나간 부분이 발견되었고 그 끝에는 천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그 천조각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김사또에게 바쳤고 김사또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천조각은 평범한 무명천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물감천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물감천을 입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무명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김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모아놓고 누가 물감천 옷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마을에서 물감천 옷을 입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마을 이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 씨의 이웃에 사는 젊은 머슴 이 씨였습니다. 이장은 워낙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결국 의심의 눈초리는 이 씨에게로 쏠렸습니다. 최 이방이 이 씨의 집을 뒤져보니 과연 물감천 옷이 한 벌 있었는데 그 옷의 소매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찢어진 부분에 천조각이 지팡이에 걸려있던 것과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 씨를 붙잡아 신문하자 처음엔 시치미를 떼던 그도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평소에 정 씨 집에 심부름을 가곤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마루 밑에 숨겨진 은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너무 탐이 나서 어느 날 밤 정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걸 지켜보다가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우물가에서 정 씨가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뒤에서 바위로 머리를 내리쳤고 쓰러진 정 씨를 우물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 씨가 지팡이로 저항하며 자기 옷자락을 찢었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지팡이를 잘라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 돈만 있으면 빚을 갚고 장가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하소연했지만 김사또는 냉정하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 역시 정 씨의 집에서 은자를 훔쳐 달아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빨리 시신을 발견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사또는 이 씨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역시 조정에 보고하여 사형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건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는 보경이가 제공한 것이었고 남원 고을에서는 이제 김사또의 딸이 귀신 같은 눈을 가진 아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 아이가 범상치 않다며 입을 모았고 혹시 전생에 명판관이었던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김사또도 이제는 딸아이의 재능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보경이의 의견을 듣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달이 지나 보경이가 8살이 되던 해 봄, 이번에는 아예 김사또 자신도 풀 수 없는 기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원 내 한복판, 그럭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적대는 장터에서 한 상인이 갑자기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포목전을 운영하던 50줄의 상인 한 씨였는데 한창 손님과 흥정을 하다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더니 그대로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랴부랴 달려들어 살펴봤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신기한 건 몸에 외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칼에 찔린 것도 아니고 맞아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귀신이 곡한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장터는 한동안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김사또는 의원을 불러 시신을 거만하게 했고 의원은 한참을 살펴보더니 이건 독살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입술이 검푸르게 변해 있고 손톱도 까맣게 변색되어 있는 걸 보면 분명 독을 먹은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씨가 그날 아침부터 장터에 나와 있었고 장터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한 씨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 어디서 독을 먹었단 말입니까? 김사또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로 귀신의 짓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김사또는 한 씨의 집으로 가서 아침에 먹은 음식을 조사했지만 가족들도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아무도 탈이 없었습니다. 설마 집에서 독을 먹은 게 아니라면 장터로 오는 길에 누군가 독을 먹였다는 건데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한 씨는 집에서 장터까지 혼자 걸어왔고 도중에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고 가족들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김사또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사건이었고 도무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 이방도 이번만큼은 완전히 손을 들었고 둘은 날마다 골방에 틀어박혀 고민만 거듭했습니다. 최 이방은 혹시 한 씨가 전날 밤에 자살하려고 독을 먹었는데 그게 늦게 발효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았지만 한 씨의 가족들은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 달이 훌쩍 넘어가도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조정에서는 또다시 독촉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김사또는 벼슬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밤마다 식음을 전폐한 채 번민에 빠졌습니다. 보경이는 아버지가 날로 초췌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고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에도 아버지를 졸라 관아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늘 하던 대로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며 한편으로는 이방과 포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말하길 한 씨가 죽기 직전에 손님과 흥정을 하면서 먹던 엿을 입에 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포졸이 그 말을 듣고 그러고 보니 자기도 그날 장터에 있었는데 한 씨가 엿을 빨고 있는 걸 봤다고 거들었습니다. 보경이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엿이라고요? 아이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죽은 아저씨가 엿을 먹었다면서요? 그 엿은 어디서 난 건가요? 김사또는 깜짝 놀라 보경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무도 그 엿이 어디서 왔는지 조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들 한 씨가 장터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증언만 믿고 정작 엿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사또는 즉시 장터로 달려가 한 씨가 죽기 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최 이방도 함께 달려갔고 둘은 장터 상인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 다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씨가 엿을 어디서 얻었는지 물어보았더니 한 상인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장터에 나왔을 때 길거리에서 엿장수 하나가 엿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씨도 그 엿을 하나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뒀고 나중에 손님과 흥정을 하면서 심심풀이로 꺼내 먹었다는 것입니다. 김사또는 즉시 그 엿장수를 찾으라고 명령했지만 문제는 그 엿장수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는 점입니다. 장터에 늘 나오던 엿장수가 아니라 그날 하루만 나타났다가 사라진 낯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그 엿장수는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였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사또는 온 고을에 방을 붙여 그 엿장수를 찾게 했고 며칠 뒤 마침내 한 사내가 붙잡혔습니다. 그 사내는 남원에서 20리쯤 떨어진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가끔씩 엿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사또가 그를 군문하자 사내는 자기는 그냥 엿을 팔러 나온 것뿐이고 아무 잘못도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김사또는 그의 집을 뒤지게 했고 집 곳간에서 비소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비소는 쥐약을 만들 때 쓰는 독약이었고 이걸 엿에 섞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최 이방이 그 비소 가루를 의원에게 보이니 의원은 한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독과 똑같은 성분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사내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 씨와 자기는 몇 년 전 장사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고 그때 한 씨에게 크게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한을 잊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복수할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독을 탄 엿을 만들어 장터에 뿌린 것입니다. 원래는 한 씨만 골라서 주려고 했지만 그러면 의심받을까봐 일부러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고 운 좋게도 한 씨가 그걸 먹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엿을 바로 먹거나 아이들에게 줬지만 다행히 양이 적어서 죽지 않았고 유독 한 씨만 엿을 오래 입에 물고 있다가 독이 온몸에 퍼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는 자백하면서도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한 씨가 죽은 걸 보고 통쾌했다고 말해서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사또는 그 사내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역시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사내는 결국 사형을 당했고 이번에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보경이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남원 고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보경이를 신동으로 떠받들었고 김사또의 명성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조정에서도 김사또가 연이어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탄했고 포상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사또 자신은 속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해결한 게 아니라 8살 배기 딸이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사또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내느냐고,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보경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이상한 게 이상하다고 말할 뿐이에요. 어른들은 너무 어려운 걸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김사또는 보경이를 무릎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느냐고, 어른들도 못 보는 걸 네가 보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보경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이상한 게 이상하다고 말할 뿐이라고, 어른들은 너무 어려운 걸 찾으려고 하지만 자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말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사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거창한 지식이나 경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순수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김사또는 그날부터 사건을 대하는 자세를 완전히 바꿨고 복잡한 이론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사또는 그날 이후로 사건을 대하는 자세를 바꿨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보경이에게도 계속 관아에 나와 사건들을 지켜보게 했고 때때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보경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영특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아버지의 재판을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여자아이가 관아 일에 나서는 게 온당치 않다는 말도 있었지만 김사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이방도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보경이의 능력을 직접 확인한 뒤로는 오히려 적극 지지하는 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보경이가 9살이 되었을 무렵 남원 고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양반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한 양반댁의 며느리가 갑자기 실성을 해서 미친 듯이 날뛰다가 우물에 뛰어들어 죽은 것입니다. 가족들은 며느리가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혼자 끙끙 앓다가 미쳐버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분명히 누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사또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예뻐했다고 주장했고 시아버지도 며느리에게 잘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도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고 그저 며느리가 살아생전에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넌지시 말한 적이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보경이는 이번에도 현장으로 따라갔고 죽은 며느리가 살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며느리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불 밑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과 손톱 조각 그리고 이상한 부적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보경이는 그걸 아버지에게 보여주었고 김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며느리를 저주하기 위해 만든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특히 시집살이가 힘든 며느리들이 이런 저주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최 이방도 그 물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분명 무속인이 만든 저주 주머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사또는 시어머니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혹시 며느리를 괴롭힌 적이 없느냐고 이 저주 주머니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둘을 낳는 바람에 자기가 무속인을 불러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것입니다. 무속인은 며느리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걸로 부적을 만들어 며느리 방에 몰래 숨겨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발견하고는 자기를 저주하려 한다고 오해해서 그때부터 점점 마음이 이상해지더니 결국 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울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며느리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아들을 낳게 해주려던 것뿐인데 며느리가 오해를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기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김사또는 시어머니의 죄를 물었습니다. 비록 며느리를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저주를 걸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고 그것이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곤장 50대를 맞고 며느리의 친정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보경이가 결정된 증거를 찾아낸 덕분에 해결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경이의 해안에 감탄했습니다. 보경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거만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들 말했습니다. 김사또도 이번 사건을 통해 딸아이의 능력이 단순한 관찰력을 넘어서 사람의 심리까지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경이가 10살이 되던 해에는 더욱 복잡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원 읍내의 큰 약방 주인이 자기 집 안방에서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약방 주인 송 씨는 평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날 밤 집안에는 송 씨 혼자만 있었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구들이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송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사또는 현장을 조사했지만 밀실살인처럼 보이는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고 범인이 들어갈 만한 구멍도 없었습니다. 보경이는 아버지를 따라 현장에 갔고 송 씨의 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방 안은 온통 어질러져 있었고 약재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보경이는 그 약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약재 중에 독초로 알려진 부자라는 약재가 있었는데 그 양이 유난히 많았던 것입니다. 보경이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부자라는 약재는 독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김사또는 그 말을 듣고 송 씨의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송 씨가 최근에 부자를 많이 다뤘느냐고 물으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며칠 동안 부자를 이용한 약을 만들고 있었다고 손님 하나가 특별히 주문한 약이라고 했습니다. 김사또는 즉시 그 손님을 찾았고 조사 끝에 그 손님이 송 씨의 오랜 경쟁자인 다른 약방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약방 주인은 송 씨에게 부자를 이용한 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서 송 씨가 부자를 많이 다루게 만들었습니다. 부자는 독성이 강한 약재라서 오래 다루면 손에 상처가 있을 경우 독이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송 씨는 평소 손에 작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로 부자의 독이 조금씩 스며들었고 어느 날 밤 갑자기 독이 발작하면서 환각 증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송 씨는 환각 속에서 누군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칼을 들어 자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쟁자 약방 주인은 송 씨가 스스로 죽게 만들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한 뒤 김사또는 보경이의 재능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도 풀지 못하는 사건들을 연이어 해결하고 있었으니 이건 분명 하늘이 내린 재주라고 여겼습니다. 김사또는 보경이를 위해 따로 공부방을 마련해주고 유락과 형법에 관한 책들을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보경이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점점 더 체계적으로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김사또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여자로 태어난 게 안타깝구나. 만약 네가 남자였다면 나라의 큰 제목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보경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자로 태어난 게 후회되지 않아요. 아버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러 보경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김사또는 조정으로부터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임금께서 남원 고을에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김사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셔서 한양의 형조에서 일하도록 발탁하신 것입니다. 김사또는 보경이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고 형조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맡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보경이는 이제 어엿한 처자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곁에서 사건을 지켜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김사또는 속으로 늘 딸의 의견을 참고했고 그 덕분에 한양에서도 명판관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형조의 다른 관리들은 김사또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사건들을 척척 해결하는지 신기해했고 혹시 비법이라도 있느냐고 물어보곤 했지만 김사또는 그저 웃으며 넘길 뿐이었습니다.
한양에 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첫 번째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신댁에서 귀한 보물이 사라진 것인데 문제는 대문도 잠겨 있었고 담장도 멀쩡한데 어떻게 도둑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봐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없었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형조 판서도 이 사건의 골머리를 알았고 김사또에게 사건을 해결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사또는 보경이와 함께 그 대신댁을 찾아가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신댁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라 담장도 높고 경비도 삼엄했는데 그런 집에 어떻게 도둑이 들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경이는 한참 동안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뒷안에 있는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물 위에 뭔가 떠 있는 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나뭇가지였습니다. 보경이는 포졸에게 그 나뭇가지를 건져 올리라고 했고 가지를 살펴보니 끝에 노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보경이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도둑은 대문이나 담장으로 침입한 게 아니라 지붕을 타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훔친 보물을 들고 나갈 때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우물에 노끈으로 묶어 내려놓았다가 나중에 몰래 건져갔을 거라고 추론했습니다. 김사또는 딸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들어맞았습니다. 김사또는 즉시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 집 근처에서 지붕 수리를 했던 기와장이 하나가 의심스럽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기와장이를 붙잡아 국문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기는 며칠 전 그 집 지붕을 수리하러 왔다가 집안이 부유한 걸 보고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다시 찾아와 지붕을 타고 몰래 침입해서 보물을 훔쳤고 들고 나가다가 들킬까봐 우물에 숨겨뒀다가 며칠 뒤 다시 와서 건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보경이의 기발한 추리 덕분에 해결되었고 형조 판서는 김사또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형조 판서는 김사또에게 어찌 그리 영민하냐고 감탄하며 임금께 아뢰어 상을 내리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사또는 속으로 번민했습니다. 자기가 해결한 게 아니라 딸이 해결한 건데 자기만 칭찬을 받는 게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김사또는 보경이를 불러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가 한 일인데 아버지가 공을 가로채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차라리 네가 직접 재판을 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보경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아버지를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고 여자가 관직에 나서는 건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니 이대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경이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통해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해결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김사또는 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경이는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억울한 사람을 돕고 나쁜 사람을 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사또는 딸을 꼭 껴안으며 네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보경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을 본 김사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김사또는 다짐했습니다. 딸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기는 딸의 지혜를 최대한 활용해서 백성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한양에 또 다른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궁궐 근처에 사는 한 무과관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꺼진 뒤 무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처음엔 화재 사고로 생각했지만 시신을 거만한 의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관의 목에 끈으로 조른 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관은 불에 타 죽은 게 아니라 먼저 모 졸려 죽은 뒤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형조에서는 즉시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사또도 현장에 급파되었고 보경이는 이번에도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현장은 온통 재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보경이는 불에 탄 집터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이 안방이 아니라 바깥채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범인이 살인 후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다면 시신이 있는 안방에서 불을 냈어야 하는데 정작 불은 바깥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보경이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김사또는 즉시 바깥채를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게 했습니다.
바깥채를 조사하던 포졸들이 재 속에서 불에 타담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대부분 타버렸지만 일부분이 남아있었는데 거기에는 무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적을 조사한 결과 그 편지는 무관의 동생이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관의 동생을 불러 조사하자 처음엔 부인하던 그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자기는 도박빚에 쪼들려 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형은 냉정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동생은 그날 밤 형의 집에 찾아가 다시 돈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형은 또다시 거절했고 둘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격분한 동생이 형의 목을 졸라 죽인 뒤 증거를 없애려고 바깥채에 불을 질렀는데 불길이 생각보다 빨리 번져서 자기도 화상을 입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김사또는 동생을 옥에 가두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보경이가 불이 시작된 위치에 주목하지 않았다면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형조 판서는 또다시 김사또의 능력에 감탄했고 임금께 아뢰어 김사또를 형조의 정랑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보경이가 16살이 되던 해 한양에서 가장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왕실과 가까운 한 대신이 자기 집 서재에서 독살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고 임금께서 직접 형조에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김사또도 이 사건 조사에 투입되었고 보경이 역시 아버지를 따라 현장에 갔습니다. 대신은 평소 건강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의원이 검안한 결과 독살이 분명했지만 대신은 그날 저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가족들이 증언했습니다. 대신은 저녁 식사 후 바로 서재로 들어가 책만 읽고 있었고 아무도 서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경이는 대신의 서재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서재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고 대신이 죽기 직전에 읽고 있던 책도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경이는 그 책을 들여다보다가 책장 모서리에 이상한 가루가 묻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경이는 그 가루를 조심스럽게 긁어내어 의원에게 보였고 의원은 깜짝 놀라며 이건 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은 맹독으로 조금만 먹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이었습니다. 보경이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대신이 자주 읽는 책의 책장 모서리에 독을 발라놓았고 대신이 책장을 넘기다가 손가락에 침을 묻혀 넘기는 습관 때문에 독이 입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김사또는 즉시 대신의 집에 출입했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전날 대신의 서재를 청소했다는 하인 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하인을 조사해보니 알고 보니 대신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다른 대신이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하인은 청소를 핑계로 서재에 들어가 대신이 자주 읽는 책에 독을 발라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정치적 암살이었고 김사또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배후에 있던 대신도 결국 붙잡혔고 영모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한 김사또는 임금께 직접 불려가 치하를 받았고 형조참의로 다시 한번 승진했습니다. 임금께서는 김사또에게 물으셨습니다. 경은 어찌 그리 어려운 사건들을 척척 해결하는가? 김사또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신은 다만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할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보경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한양 최고의 학자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 집안 도련님은 보경이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지혜로운 아내를 맞이하고 싶다며 청혼을 해온 것입니다. 물론 도련님이 아는 보경이의 명성이란 김사또의 딸이 총명하다는 소문 정도였지 사건 해결에 관여했다는 사실까지는 몰랐습니다. 김사또는 딸의 뜻을 물었고 보경이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에도 보경이는 종종 친정아버지를 찾아와 어려운 사건에 대해 의논을 나눴고 김사또는 늘 딸의 조언에 귀 기울였습니다. 보경이의 남편 역시 아내의 재능을 알아봐 주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남편은 학자였지만 세상 물정에도 밝은 사람이라 아내가 친정아버지를 돕는 걸 적극 지지했습니다. 혼인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보경이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김사또는 외손자를 보며 기뻐했고 혹시 이 아이도 어머니처럼 총명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정말로 보경이를 닮아 영특했습니다. 3살 때부터 글자를 깨우쳤고 5살 때는 벌써 천자문을 떼었습니다. 보경이는 아들에게도 자기가 배운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법,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랐고 자라면서 점점 더 총명해졌습니다.
보경이가 25살이 되던 해 김사또는 형조 참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형조에서 손꼽히는 고위 관리가 된 것입니다. 김사또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보경이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보경이는 혼인한 뒤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조언자 역할을 했고 어려운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김사또의 능력이라고만 알았지 그 뒤에 보경이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형조 내부에서는 은근히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참판에게 총명한 딸이 있어서 그 딸이 아버지를 돕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께서 김사또를 직접 불러 물으셨습니다. 경에게 총명한 딸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김사또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소신의 딸이 약간의 재주가 있사옵니다. 임금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듣기로는 경의 딸이 사건 해결을 돕는다던데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김사또는 당황했지만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보경이는 아버지를 따라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임금께서는 보경이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김참판의 딸인가? 네가 정말로 사건 해결을 돕는다는 게 사실인가? 보경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다만 아버지께서 어려워하실 때 작은 의견을 드릴 뿐이옵니다. 임금께서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다. 최근 궁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밤마다 내전 근처에서 귀신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궁녀들이 겁을 먹어서 밤에 내전 근처에 가기를 꺼리는데 네 생각에는 무엇이 원인이라고 보는가? 보경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가 직접 현장을 보지 못해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 없사오나 귀신 소리라는 것이 혹시 바람 소리나 동물 소리일 가능성은 없사옵니까? 혹은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사옵니다. 임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귀신 소리의 정체는 내전 지붕 위에 살던 족제비가 내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족제비를 쫓아낸 뒤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께서는 보경이의 해안에 감탄하시며 김사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 딸은 과연 총명하구나. 경이 이렇게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딸의 도움 덕분이었겠구나. 김사또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소신은 다만 딸의 지혜를 백성을 위해 쓰려 노력했을 뿐이옵니다. 임금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관직에 나설 수는 없지만 그 지혜를 나라를 위해 쓸 방법은 있을 것이다. 경의 딸에게 특별히 명부인의 자기를 내리고 앞으로도 경을 도와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도록 하라.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사건 해결을 공식적으로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경이는 감격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이후로 보경이는 공식적으로 아버지를 도울 수 있게 되었고 형조에서도 보경이의 의견을 공공연하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보경이가 30살이 되던 해 김사또는 형조 판서에 올랐습니다. 조선 팔도의 모든 형사사건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김사또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동안 쌓아온 명성 덕분이었고 그 명성의 뒤에는 늘 보경이가 있었습니다. 보경이는 이제 3명의 자식을 둔 어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를 닮아 총명했고 특히 장남은 어머니에게 직접 배워 관찰력과 추리력이 뛰어났습니다. 보경이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남자니까 나중에 과거에 급제해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네가 해주기를 바란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김사또는 70세가 넘어 벼슬에서 물러났고 보경이는 이제 40이 넘은 중년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보경이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7살 때부터 아버지의 재판을 도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신동, 어른들도 풀지 못한 미궁의 사건들을 단번에 꿰뚫어본 해안의 소유자. 바로 보경이의 전설은 그렇게 남원에서 한양까지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보경이가 전생의 명판관이었을 거라 했고 어떤 이는 하늘이 내린 재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경이 자신은 늘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이상한 게 이상하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보경이의 장남은 25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어머니에게 배운 지혜를 발휘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차남도 학문에 뛰어나 성균관에 들어갔고 딸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보경이는 자식들이 모두 잘 되는 걸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기는 여자라는 이유로 세상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식들은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경이의 남편도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아내의 진정한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기는 아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보경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조정에서 특별한 영예가 내려졌습니다. 임금께서 보경이에게 정경 부인의 자귀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경이는 관직에 있지 않았지만 그동안 나라를 위해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런 높은 자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보경이는 궁궐에 들어가 임금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임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은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 그 지혜로 수많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소. 이는 나라의 큰 공로이니 마땅히 보답해야 할 것이오. 보경이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보경이가 60세가 되던 해 김사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경이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보경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어서 아버지는 행복했다.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다. 보경이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아버지 덕분에 제 재능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셨기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김사또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보경이는 아버지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고 3년 동안 상을 입었습니다. 상을 마친 뒤 보경이는 자기 집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경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한편 사물을 바르게 보는 법,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법, 정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남자 아이들뿐 아니라 여자 아이들도 받아들였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경이는 자기가 여자라는 이유로 겪었던 제약을 다른 여자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보경이의 서당은 소문이 나서 한양의 많은 집안에서 자식들을 보냈고 그곳을 거쳐간 아이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보경이가 70세가 되었을 때 손자 손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보경이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자기가 7살 때 처음으로 사건을 해결했던 이야기, 신발이 깨끗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지팡이가 칼로 잘린 것 같다고 말했던 이야기, 엿에 독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자기들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경이는 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어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번 더 의심해보고 이상한 게 있으면 용기 있게 말해야 한다. 진실은 언제나 눈앞에 있단다. 보경이가 80세가 되던 해 조정에서 또다시 특별한 영예가 내려졌습니다. 새로 즉위한 임금께서 보경이의 공로를 기려 특별히 정일품 정경부인의 자귀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는 여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귀였습니다. 보경이는 이미 나이가 많아 궁궐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임금께서 특별히 사신을 보내 자귀를 내리셨습니다. 보경이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의 사신은 임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은 일생 동안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소. 비록 관직에 있지는 않았으나 그 공로는 어떤 대신 못지않소. 이에 특별히 최고의 자귀를 내리니 길이 후세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오. 보경이는 8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경이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형조의 관리들, 보경이가 가르쳤던 제자들, 보경이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던 사람들, 보경이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까지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경이를 조선 팔도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 정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 여자의 몸으로도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보경이의 묘 앞에는 큰 비석이 세워졌고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정일품 정경부인 보경, 7살의 신동의 재주를 보이고 일생 동안 정의를 위해 헌신하다. 그리고 보경이는 자기 아들, 딸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진실은 언제나 눈앞에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못 보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경이의 자식들 역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총명하게 자랐고 훗날 나라의 큰 인물들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보경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그의 묘 앞에 찾아와 절을 올리며 지혜를 구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보경이의 영혼에게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경이의 손자 중 한 명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나중에 영의정까지 올랐는데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지금도 남원 고을에 가면 보경이의 전설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7살 꼬마가 사또도 못 푼 사건을 해결했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한 아이의 지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준 이야기.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들려드린 보경이의 사연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경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경이는 여자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보경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훌륭한 재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살 배기 아이였던 보경이가 어른들도 풀지 못한 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말이든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둘째,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경이는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상한 점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셋째, 자기의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쓰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보경이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돕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재능을 사용했습니다. 보경이의 서당에서 배운 제자들은 훗날 조선 팔도 곳곳에 퍼져서 훌륭한 관리가 되거나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경이에게 배운 가르침을 잊지 않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스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라, 작은 것도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을 말입니다. 그렇게 보경이의 지혜는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졌고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제자는 훗날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의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했고 어떤 제자는 형조에 들어가 아버지 뻐대는 관리들도 풀지 못한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스승이 보경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난 뒤에도 보경이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경이를 조선시대 최고의 지혜로운 여성으로 기억했고 많은 이야기책과 야담집에 보경이의 사연이 실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보경이가 실제보다 더 과장되어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경이가 5살 때부터 사건을 해결했다거나 100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충분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7살 때부터 10살까지 4건의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고 그 뒤로도 평생 동안 아버지를 도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설이 될 만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남원에 가면 보경이와 관련된 유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경이가 처음으로 사건을 해결했던 박서방의 집터, 보경이가 지팡이의 비밀을 발견했던 우물, 보경이가 태어나고 자란 과라터 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보경이의 지혜를 기리며 자기들도 보경이처럼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양에 있는 보경이의 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와 보경이의 영혼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보경이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쓰십시오. 보경이는 여자라는 제약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보경이처럼 후세의 길이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수한 눈, 맑은 마음, 정의로운 정신, 이 3가지만 있다면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